그의 여름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은 짙은 녹음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의 새벽을 난폭하게 깨웠습니다. 불빛은 낡은 기와지붕 위를 붉고 푸르게 훑으며 돌았고 수십 년간 고요했던 고택의 마당은 낯선 발소리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방안 감식 반원들은 바닥에 엎질러진 채 말라붙은 붉은 와인 자국과 그 옆에 나뒹구는 유리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찢겨 있었고 그 주변으로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몸부림치며 지나간 듯 장판 위에는 길고 섬뜩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었을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뒤였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의 남편 강민주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어머니 박정심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멀리 보이는 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놀라움도 아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있기 불과 석 달 전, 이 집의 낡은 대문은 희망을 싣고 온 차를 향해 활짝 열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강민준의 낡은 SUV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서유진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고택을 훑어보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했습니다. 기둥 곳곳에 얇게 팬 칼자국과 세월에 검게 그을린 석가래는 그녀에게 정겨움이 아닌 팔아치우기 힘든 골칫덩어리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더 씌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유진은 버선발로 마중 나온 시어머니 박정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심의 손은 평생 흙을 만져온 사람 특유의 거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말없이 웃으며 며느리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주는 마음이 놓이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도시 생활 지긋지긋하다고. 그 말에 유진은 정심의 팔에 더욱 살갑게 매달렸습니다.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여기서 어머님이랑 텃밭도 가꾸고 민준 씨 건강도 챙기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마당의 크기와 집 뒤로 펼쳐진 야트막한 산의 경계를 재고 있었습니다. 저 마당과 뒤에 붙은 야산까지 합치면 평당 얼마일까?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감각으로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이 집의 풍경이 아닌 그 너머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그저 낯선 환경 탓이려니 애써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심이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와 텃밭에서 막 뜯어온 채소들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며 연신 맛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칭찬이 오가는 동안 집은 서서히 땅거미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유진은 잠시 바람을 쐬러 마루에 나왔습니다. 그때 뒤뜰 장독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 정심이 낡은 스텐 그릇에 하얀 우유를 따라 장독대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심은 그릇을 내려놓고는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하네, 집주인 양반. 그 목소리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밤의 고요함을 타고 유진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주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심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서서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노망이라도 든 건가? 그녀는 정심이 우유를 놓아둔 장독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만이 가득한 어두운 뒤뜰,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우유 한 그릇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낡고 미신에 찌든 모든 것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고 이 땅을 돈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아주 좋은 명분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입가에 경멸과 확신이 뒤섞인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려다보는 그 어두운 장독대 아래 수십 년간 이 집의 터를 지켜온 거대한 존재가 서늘한 눈을 뜨고 낯선 침입자의 기척을 가만히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막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서유진의 계획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주도권을 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편히 쉬세요. 유진은 정심을 부엌에서 밀어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심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어색했지만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과 뜨끈한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심의 국그릇을 따로 덜어놓고는 남편 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릇에 등을 돌리고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할 아기를 뱉어냈습니다. 침이 섞인 국그릇을 정심 앞에 내려놓으며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셔도 아침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정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국에 숟가락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미세하게 다른 맛, 평소와는 다른 불쾌한 점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지만 유진은 천진한 얼굴로 민준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이 예민한 탓이려니 낯선 며느리가 끓인 국이라 그런 것이려니 생각하며 억지로 몇 숟갈 더 뜨다가 결국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순간적인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맛없어? 정심은 그저 아니다. 속이 영 안 좋아서 그런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심의 식사는 보이지 않는 고문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일부러 간을 짜게 하거나 전날 먹다 남은 나물을 새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정심이 음식을 남기면 그녀는 민준 앞에서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어머님이 제가 해드린 건 통 입에도 안 대시네요. 민준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야속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도시에서 힘들어하던 아내가 큰 결심을 하고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아내의 교묘한 학대 때문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학대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정심의 기억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은 늘 머리맡에 두던 돋보기 안경을 찾지 못해 온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정심에게 유진이 다가와 엉뚱하게도 부엌 찬장 위에서 돋보기 안경을 찾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걸 왜 여기에 두셨어요? 자꾸 깜빡깜빡하시면 큰일 나요. 정심은 자신이 안경을 그곳에 두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한 탓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심이 아끼던 낡은 흑백 사진 액자가 사라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정심은 거의 반나절을 울상으로 집안을 헤맸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며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저렇게 소중한 물건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시잖아. 그날 저녁 유진은 우연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액자를 찾아냈습니다. 정심은 액자를 품에 안고 안도하면서도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심에게 엄마 정신 좀 차려. 유진이 힘들게 하지 말고 물건 좀 잘 챙겨라며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정심은 아들의 날 선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몸처럼 익숙했던 이 집안에서 그녀는 점점 길 잃은 아이처럼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집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정심의 국그릇에 침을 뱉을 때 대청마루의 낡은 기둥 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사르락 움직였습니다. 유진이 정심의 돋보기 안경을 찬장 위에 몰래 올려놓을 때 천장의 석가래 틈새에서 한 쌍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교활한 손짓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집의 공기는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소리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집의 진짜 주인은 서서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어둡고 서늘한 곳에 몸을 웅크린 채 이 집에 스며든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이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그 깊이를 가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심의 한숨이 깊어질수록 집의 침묵 또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유진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남편은 완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심을 이 집에서 스스로 걸어나가게 만들거나 혹은 요양병원이라는 합법적인 감옥으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승리감에 취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집은 유진에게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쾌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유진은 목덜미가 가렵고 무언가 꺼끌꺼끌한 것이 닿는 느낌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은 얇고 반투명한 막, 동물의 허물이었습니다. 잠결에 그것을 눈앞으로 가져온 유진은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림없는 뱀의 허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조각이 아니라 제법 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허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파충류, 특히 뱀이라면 질색을 했습니다. 미끈거리는 감촉, 비늘의 무늬,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몸을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뱀이야. 뱀이 들어왔나 봐. 민준이 놀라 달려왔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은 그저 가볍고 마른 허물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골집이라 그런가 보네. 어디 틈으로 들어왔다가 허물만 벗어놓고 갔나 봐. 괜찮아. 그는 허물을 집어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곳 중에 하필 자신의 베개 밑에 허물을 벗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출을 위해 화장대 앞에 앉은 유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수입 화장품 뚜껑 위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진흙탕을 지나온 자전거 바퀴 자국처럼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무늬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국을 쓸어 보았습니다. 비릿하고 서늘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그 무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뱀의 배 비늘이 지나가며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뱀이, 그것도 아주 큰 뱀이 밤사이 자신의 화장대 위를 기어다녔다는 상상만으로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을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딴 집구석 더러워서 못 살겠어. 당장 뱀약 사와. 집 안팎으로 싹 다 뿌려버릴 거야. 그날 오후 유진은 민준이 사온 독한 뱀 퇴치용 약을 집 주변과 마루 밑 벽의 틈새란 틈새에는 모조리 뿌리고 다녔습니다.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심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 그러지 마라. 이 집에도 다 주인이 있는 법이다. 함부로 해코지하면 벌받아.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세상이 어느 땐데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세요? 뱀은 그냥 뱀이에요. 해충이라고요. 사람 사는 집에 뱀이 드나드는 게 말이 돼요? 그녀는 정심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악착같이 약을 뿌렸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착잡한 표정으로 뒤뜰 장독대 쪽을 한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또다시 정심의 국그릇에 몰래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된 행위였습니다. 민주는 회사 동료의 부친 상으로 잠시 읍내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오직 유진과 정심, 단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국을 뜨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래도 이 집에 붙어 있고 싶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무언가 서늘한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어둑한 대청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기둥과 그 뒤로 펼쳐진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둥 뒤의 어둠이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점이 등불처럼 희미하게 빛나다 사라지는 것을,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처럼 등 뒤에서부터 한기가 스며들어와 척추를 타고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구렁이가 거대한 몸을 따리 튼 채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집에 들어온 이물질, 집의 조화를 깨뜨리는 아기의 근원을 향해 수십 년 묵은 분노와 집의 기운을 응축시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유진은 그 경고를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불쾌하고 기분 나쁜 우연일 뿐이라 치부하며 더 지독하고 결정적인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서유진은 이제 시어머니의 세계를 집 밖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심에게 이 마을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그녀 자신을 증명하는 작은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유진은 바로 그 우주의 균열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유진은 도시에서 가져온 세련된 옷을 차려입고 읍내에서 가장 좋은 과일과 떡을 사들고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싹싹한 미소와 부침성 있는 말투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젊은 세대의 깍듯한 모습에 금세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유진은 마치 큰 고민이라도 있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유진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어젯밤에는 가스 불 켜놓은 걸 깜빡하고 주무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자꾸만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정심이 가끔 깜빡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가스불을 켜놓고 잔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유진의 진심 어린 표정과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정심이 할매가 그럴 나이지. 혼자 오래 살아서 더 그런가벼. 동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소문은 젖은 종이에 물이 스며들 듯 조용하지만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텃밭에 나간 정심에게 이웃집 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셔? 몸은 좀 어떻고? 정심은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이웃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어딘가 자신을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대하는 듯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심이 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도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잠시 쉴 때도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농담을 건네거나 집안 대소사를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투명한 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었던 이웃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새 침에 걸린 불쌍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장날에 터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장에 갔습니다. 정심이 단골 두부가게 앞에 섰을 때 가게 주인이 민준에게 따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 어머님 잘 모셔. 지난번에는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시려고 하더라니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진이 며칠 전 가게에 들러 어머님이 요즘 돈 계산을 잘 못하시니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너그러이 봐달라고 미리 언지를 해둔 탓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장에 가서까지 왜 그래?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밖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단 말이야.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말해봤자 이미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자신의 집, 자신의 마을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이웃들은 자신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것은 이 집의 삐걱거리는 마루와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인 것 같았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일어나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우유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고요함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아래 어둠 속에서 스르르륵 하고 흙이 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이 놀라 고개를 숙이자 거대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검게 번들거리는 비늘, 어른의 허벅지만큼이나 굵은 몸통,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기어나와 정심이 내려놓은 우유 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우유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우유를 다 마신 뒤 고개를 들어 정심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까만 눈동자 속에서 정심은 기이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그녀와 눈을 맞추다가 이내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정심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자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존재는 여전히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서유진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구슬려 집과 땅을 팔기 위해 읍내 부동산 업자를 몰래 만났습니다. 반들거리는 가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유진은 자신이 상상하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땅이 몇 평인데. 기름진 머리를 빗어 넘긴 중개업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집 뒤에 붙은 저 야산 말입니다. 저기 저 작은 사당 있는 곳, 저기가 문제예요.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데 무슨 향토 보존지구 뭐 그런 걸로 묶여 있어서 개발 허가가 안 나요. 저걸 풀지 않는 이상은 이 땅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당. 시어머니가 유난히 신성시하며 매달 초하루마다 조용히 기도를 올리던 그 낡은 건물이 자신의 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덧붙였습니다. 저 사당만 어떻게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면 값이 2배는 뛸 텐데. 그날 이후 유진의 눈에 집 뒤편의 작은 사당은 흉물스러운 장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 건물이 수억 원의 돈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정심에게 몇 번이고 사당을 철거하자고 떠보았지만 정심은 그때마다 버선발로 뛰쳐나갈 듯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우리 집안의 뿌리 같은 곳이야.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낡은 고집과 미신이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치매 걸린 노인이 실수로 불을 낸 것처럼 꾸민다면 사당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지고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늦게 들어오는 밤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유진은 창고에서 몰래 작은 석유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뒷뜰을 가로질러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당 내부는 먼지와 묵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코를 막으며 가져온 석유를 사당의 낡은 나무 기둥과 마룻바닥에 골고루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나무에 스며드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도시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기름을 거의 다 뿌렸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잠옷 바람의 정심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온 것인지 정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과 그녀의 손에 들린 석유통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는 것이냐? 정심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석유통을 바닥에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나예요. 이까진 낡아 빠진 창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요. 어머님만 없었으면, 이 낡은 집이랑 사당만 없었으면. 그건 안 된다. 여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곳이야. 정심은 필사적으로 유진을 막아서며 사당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진의 눈에 정심은 더 이상 약하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마지막이자 가장 완고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유진은 정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비켜요. 아! 정심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사당 앞에 뭉툭한 돌계단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정심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관자놀이에서부터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나와 흙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신음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폭력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직후 사당 뒤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스르륵 몸을 일으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집의 영역을 침범하고 집의 주인을 해하려 한 자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의 공기는 피 냄새와 석유 냄새, 그리고 수십 년 묵은 분노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손에 묻은 흙과 희미한 피 냄새를 꼼꼼히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경주마처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신음하며 누워있는 정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머리의 출혈은 멎었지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어두운 밤에 혼자 사당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다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유진은 거실로 나와 찬장에서 가장 좋은 와인과 잔을 꺼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골집에서 마시는 마지막 술이 될 터였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은 더 이상 답답한 시골의 풍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축제의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능숙하게 목소리를 떨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어. 아무래도 병원에, 아니, 요양병원에 제대로 모셔야 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유진의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저 땅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까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한순간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절대적인 정적이 집을 감쌌습니다. 유진은 와인잔을 든 채로 몸이 굳었습니다. 위화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천장의 낡은 대들보,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 있었을 그 검고 육중한 나무 기둥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깜빡이는 순간 대들보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대들보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몸을 숨기고 있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집의 주인, 어른의 몸통보다도 굵은 몸체가 중력을 거스르듯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유연하게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늘이 서로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그 움직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와 붉은 와인이 쏟아진 장판 위에서 거대한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젖은 비늘 위를 번들거리며 훑고 지나갔습니다. 두 개의 까맣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정확히 유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의 균형을 깨뜨린 이물질을 처리하려는 차갑고 원초적인 목적 의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유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은 얼어붙었고 공포가 혀를 마비시켰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그녀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존재감과 서늘한 냉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기척?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척이었지만 동시에 죽음 그 자체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바로 뒤에 서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구렁이의 모습을. 그 입안은 칠흑 같은 동굴이었고 수십 개의 희고 날카로운 이빨이 안쪽을 향해 섬뜩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눈을 감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턱이 그녀의 머리부터 덮쳐왔습니다. 으드득 하고 두개골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유진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것은 자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과 그 속에서 번들거리는 한 쌍의 차가운 눈동자였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은 마치 이 모든 참극을 예고라도 한 듯 어두운 장판 위에서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모든 것을 끝낸 자의 무겁고 장엄한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강민준의 SUV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유진아, 엄마.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내와 어머니를 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거실의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와인잔이 깨져 있었고 붉은 와인은 검붉은 얼룩이 되어 흉측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내의 스카프와 블라우스 조각으로 보이는 천들이 어지럽게 찢겨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로 마치 무거운 자루를 끌고 간 듯 장판 위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자국이 현관문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방마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마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어머니 박정심을 발견했습니다. 정심은 간밤의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아들을 보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유진이는 어디 갔어? 민준의 다급한 물음에 정심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그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공포를 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곧이어 민준의 신고를 받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정심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집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식 반원들은 거실 바닥에 찢어진 옷가지와 기이한 자국을 체증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툼의 흔적은 분명했지만 혈흔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서울 새댁이 야반도주한 거 아니요?
아니면 누가 해코지한 거 아니여. 밤에 웬수가 어딨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진의 말을 믿고 정심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며느리를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은 집안에 그대로 있었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나 채무 문제도 깨끗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정심은 그저 밤에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단순 가출 혹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잠적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마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뒷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덜덜 떨며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죽어 있어요. 어른 몇몇이 반신반의하며 아이들을 따라 산 초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였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너른 바위 위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구렁이가 몸을 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길이는 어림잡아 대여섯 길은 좋게 넘어 보였고 몸통은 장정의 허리보다 굵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의 배 한가운데가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을 삼킨 듯 기형적으로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룩한 부분의 형태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몸을 닮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헛구역질을 했고 겁에 질린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린 채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동물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동물의 사체일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큰 멧돼지 같은 짐승을 삼키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뱃속에 든 것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부패가 심해 해부도 어렵고 비과학적인 추측일 뿐이라며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구렁이의 사체는 조용히 수거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일을 입에 올리며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이한 사건도 그저 흉흉한 괴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정심은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유유히 지나 숲으로 사라지던 그 거대한 구렁이의 마지막 꼬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경찰이 철수한 뒤 아내의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서류 봉투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집과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명함, 그리고 사당 철거 시 예상 매매가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거짓,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들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실종과 뒷산에서 발견된 구렁이의 죽음을 끝내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서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지만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며 흘러갔습니다. 서유진은 법적으로 실종 처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고택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강민주는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효에 대한 속죄처럼 이 집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금이 간 담벼락을 보수하고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발랐으며 잡초가 무성했던 뒤뜰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마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온 이 집에 대한 뒤늦은 사죄처럼 보였습니다. 박정심은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텃밭을 가꾸고 된장을 담그고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창고에서 연장을 꺼내 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당 고쳐야겠어요. 그날의 비극 이후 반쯤 불타다 만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정심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는 며칠에 걸쳐 함께 사당을 보수했습니다. 민주는 불에 그을린 석가래를 걷어내고 새 나무를 얹었고 정심은 그 으름을 닦아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2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망치를 두드리고 톱질을 하는 소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당이 마침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날, 정심은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과 맑은 정화수, 그리고 텃밭에서 거둔 탐스러운 과일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을 차린 뒤 그 옆에 작은 스텐 그릇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담아온 하얀 우유를 그릇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신이라며 타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우유 한 그릇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머니의 경외심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심은 우유 그릇을 내려놓고 사당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오직 자신과 이 집의 정령만이 들을 수 있을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편히 가게나 집주인 양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 인사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사당의 풍경을 맑게 울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슬픔과 인내가 녹아 있었지만 그 끝에는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평화를 되찾은 고택의 정경을 비춥니다. 집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기둥과 기와 집을 둘러싼 모든 나무와 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핥히고 간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집의 균형을 지켜낸 거대한 존재가 있었음을, 집은 다시 본래의 고요하고 장엄한 침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세월을 묵묵히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발밑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좇아 함부로 그것을 짓밟으려 할 때 세상은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 대가를 묻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낡은 고택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년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